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수빈입니다. 오늘은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린 맨날 봅니다. 네.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네, 어제가 만우절이었는데 요즘 만우절은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윤가피 소장님과 권성 대표님이 서로 프로필 사진 바꾼 거 말고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옆에는 우리 또 언론 해부 날카롭게 해주시는 고일석 편집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료는 잘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빨리 좀 쾌차를 하셔야 될 텐데. 예, 거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이 아닙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자, 어제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님 네. 리스크 관련해서 정리를 했는데, 나름 조금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장이 크던데요? 있는데, 언제든지 반론은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반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고요. 또 반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팩트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언제든지 반론해 주시면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론의 형식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직접 출연을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실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반론 보도문이나 등등 어떤 형식이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양기대 광명시장님, 전 네네. 광명시장님 예비 후보님하고 전해철 후보님이 지금 토론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님 쪽에서 토론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판을 한번 깔아드릴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평양의 봄, 서울의 가을을 기약했습니다. 어제 혹시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공연 보셨어요? 예. 많이는 못 보고 잠깐 봤어요.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하고 함께 공연장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이 공연이 6시 50분부터 2시간 10분 동안 열렸는데요. 우리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말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 갔습니다. 네. 우리 또 가면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럼요. 갔으면 됐지 뭐. 가면 이장 다 잊어먹어.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이렇게 11개 팀이 노래를 불렀고요. 사회는 소녀시대 서현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한 출연진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은 말을 갖다 전해주셨는데요. 네.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봄이 왔다 공연을 했으니까 네. 봄이 온다. 그죠? 네. 가을이 왔다 이렇게 약간 대꾸도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왠지 이어질 여러 4개국 회담 등등의 협상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정말 9월 가을이면 뭔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 뒤에 그죠? 네. 가을이 왔다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가을 때까지 이제 결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왠지 권 앵커의 예언이 기다려지는 순간인데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올해 안에 끝날 일이 아닌데 네. 지금까지 다 상식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죠, 항상. 네. 근데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물론 예. 이미 이제 지금까지 프로세스는 예. 십수년간에 걸쳐서 다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신의를 가지고. 그렇죠. 자, 원래 김정은 위원장은 3일 공연, 내일이죠. 내일 이제 남북 합동 공연이 있거든요. 그 합동 공연에 오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가지고 우리 남측 단독 공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합동 공연 관람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합동 공연을 못 보지만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뭐 이제 호감이 가는데. 말도 잘하고. 그 해외 유학해서 그런지 네. 좀 달라요. 네. 그죠? 상식 범위에 있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아. 네. 자, 이날 그 공연에 하여튼 뭐 북한 뭐 좀 실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했는데요. 우리 그 예술단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먼저 이제 있었습니다. 그 1일 오후에 평양에서 있었는데, 아유, 사진만 봐도 그냥 간지가 납니다. 뭐 밑에 뭐 바닥에 뭐 보니까 뭐 격파했네. 붕붕 날면서 뭐, 예, 발로 차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봄이 온다. 화사하게. 서현 씨. 이 뒷배경이 너무 화사합니다. 저기 남쪽에는요, 이미 벚꽃이 폈대요. 강화도에 혹시 꽃 폈어요? 아니, 강화도는 좀 늦게 옵니다. 위도가 높아가지고. 서울 한 중순쯤 돼야 서울쯤 오죠. 네. 서울은 4월 보통 한 둘째 주 네, 그 중순, 정도에 네, 이제 중순에. 벚꽃이 피죠. 네. 그래서 여의도의 벚꽃 축제 네. 4월 둘째 주에 주로 하는데, 꽃 구경도 좀 가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좀 팍팍해. 자, 이번 그 단독 공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용필,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 조용필 형님 그 단독 콘서트 이후에 13년 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체 공연은 2002년도 MBC 평양 무대가 마지막이었대요. 와,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또 새삼스럽게 네, 그게 정말, 16년 만이죠. 그죠? 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남북 공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원래 정치 중심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이야기 나오면 소화가 잘 안 돼. 우리는 뭐 하드코어야. 정치 뉴스 이게 전공이죠. 자, 대통령께서 양재치를 만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 뒤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났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양재치 만나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예. 그 미세먼지 이야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같은 경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어느 나라나 다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독일, 프랑스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고, 뭐 유럽 같이 국경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라에서는 맨날 서로 싸우고 하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양국 간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민감한 문제를 의제로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든 면이 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중 관계에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정식 의제로까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중 간에, 그러니까 우리 한중 간의 관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한 반증으로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그 미세먼지 다루면서 이게 협력해야 할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한중 환경협력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렇게, 예, 뭐 단박에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차근차근 풀면 될 거고. 안철수가 헛소리를 했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안철수 또 그 뭐.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었어요? 얘 진짜 어쩌면 그렇게 진짜 완전 동네 바보형이야. 네. 아니 그거 이미 어플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폰이 두 개인데 갤럭시 노트를 보면 배경 화면에, 바탕 화면에 날씨에 밑에 미세먼지 현황이 늘 실시간으로 제가 있는 장소를 에 맞춰서 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날씨 관련 어플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다 제공합니다. 예. 전국만의 미세먼지 정보 제공된 게,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말 쓰기 전에, 네. 황사란 말 쓸 때부터 10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보 아니야? 바보예요, 바보. 저런 바보가 어떻게 서울대 의대를 갔지? 이제 올해는 2018년도고요. 21세기가 들어온 지 또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세월에 좀 적응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져서 무슨 좀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래요. 자, 그리고 이날 양재츠하고 만났는데 양재츠가 통 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그 단체 관광 이거 정상화하겠다. 네. 와, 이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마트 네. 원활한 매각하고 그 선양에 있는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하겠다. 네. 이것도 적극 챙기겠다. 와, 우리 이건 진짜 완전 친기업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요것도 다 해결을 하고요. 네. 요게 이제 사드 관련 4대 제재라고 이야기 되어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 관광, 롯데 그 갈구기, 그다음에 그 롯데월드 전기차 배터리 요렇게 했었는데 이 4대 그 쟁점들을 한 방에 다 싹 해결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지금 다 이렇게 팍팍 해결해버리면. 앞으로 무슨 문제 생기면 또 금방금방 해결 못하면 또 깜깜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양재츠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진짜 보따리 팍팍 풀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또 지금 이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게 둘이 혈맹 관계를 확인하면서 뭔가 또 간보기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균열 내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어떤 힘겨루기 차원에서 뭔가 지금 뭐 그런 걸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그거를. 양쪽에서 경쟁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으면은, 아니,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을 참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서도, 그런 식의 평가는 신격화입니다, 신격화. 그러니까. 외교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나쁜 말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식의 외교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작전을 다 짜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뭐 신을 모시고 있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마시는 것이 똑같아요. 원래 오늘 언론 해보실 때 원래 이 관련해서 좀 할 게 많은데 워낙 말들이 안 돼가지고요. 그죠? 이게 외교라는 게 복잡하지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뭐 소설 쓰기가 제일 좋은 분야예요. 예. 물론 걱정할 수도 있는데 걱정만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쌓이는 대로 해석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외교와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양자 외교도 아니고 네. 이게 양자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자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얽혀있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쉽게 해서 함수가 늘어나잖아. 예. 수학으로 치면. 함수가 늘어나면 이거를 들어가는 변수 조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쓸 수 있는 소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뭐 수천 가지였으면 지금은 수십만 가지예요. 맞습니다. 수십만 가지 소설을 쓸 수 있는데 그 소설들을 지금 이렇게 기사 목록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너무 애잔해. 애잔해요, 진짜. 애잔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뭔가 틀어보려고. 맞습니다. 근데 뭐 기껏 틀어봤더니만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 그 극찬, 원샷, 신격화, 할렐루야 아멘만 안 나왔지 뭐 그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기사를 쓰면 독자들한테 칭찬받습니다. 맞습니다. 왜 쉬운 길을 냅두고 그렇게 골쌈해가면서 어렵게 소설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 듣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빠돌이 소리나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충칭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복원 사업이 있대요. 이것도 서두르겠다. 네. 양재치가 또 충칭 출신이에요. 또.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전화 한 통 때리겠지 뭐. 예. 저도 그 충칭 방문하시기도 했고. 그렇죠. 대통령께서. 네. 양재츠가 아마 권력 서열이 굉장히 하여튼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예. 자, 다음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연합군이 그 상륙 작전을 포함해서 독수리 훈련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많았죠. 네.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 사이비 보수 언론이 계속 이 남북 회담, 북미 회담 이거 관련해서 주한미군 이거 특히 철수 문제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 이거 축소한다 뭐 안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소설을 열심히 썼거든. 예. 이간질 하려고. 예. 근데 보기 좋게 김정은이가 한미 연합 훈련 축소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요구 자체를 안 했어. 예. 오케이. 맨날 하던 거 뭐 하쇼. 이러다 보니 그래 그럼 할게 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사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과거에는 심지어 전두환 때, 노태우 때 이때도 야, 니들 와서 참관해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사실상 방어훈련이고요. 제가 왜 이 한미연합 훈련을 굳이 오늘 중요한 뉴스로 끌어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월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양올림픽 운운하면서 평창올림픽 해방하던 저 야당하고 기레기들, 그때 한미연합훈련 이 중단된다, 연기된다, 축소된다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 대통령님 물어뜯었어요. 나라 팔아먹는 것처럼 막 얘기했죠. 예. 그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소식을 굳이 비중 있게 끌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훈련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번 훈련이 쌍용 훈련인데 미군 1만 1,500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가한대요. 놀랍죠?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력하고 장비가 실제로 야외로 실전처럼 이동을 합니다. 지금 뭐 사진에 나오는 저 포병부대, 예, 포사격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저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해병대가 수륙 양용차 타고 예, 해안가로 상륙해가지고 침투하는. 그래서 이번 훈련은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후방으로 침투해서 상륙작전 펼치는 모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규모를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쫄 수도 있어요. 겁날 그렇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사실 속으로 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뭐 거죠. 방어 작전이라고 하는데 훈련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 뭐 쫄아야지 그러면. 예, 그렇죠.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북한도 무슨 뭐 건군절 뭐 해가지고 지네 막 미사일 쫙 그렇죠. 뭐 네, 나의 시범을 사회를 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 예. 하는 거. 그렇죠. 우리 똑같아요. 자, 그래 보통 이 훈련이 3월 초에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올림픽하고 겹쳐가지고 조금 연기를 해서 지금 4월 달에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키 리졸브 훈련이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 2주 동안 하는데 23일부터 2주 동안 하는데 이 훈련에도 미군 1만 2,200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야, 규모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군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을 움직여서 훈련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거 참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수 세력하고 기레기들은 행복할까요? 훈련할 때? 그러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을 텐데. 쟤네들은 네. 이걸 안 하기를 바랬죠. 네. 그래야 자기들이 뭔가를 막 물고 뜯고 씹을 게 생기는데. 훈련하고 있는 거 보면 속쓰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국노 새끼들이에요. 하여튼. 미국에도 12,000명씩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미군 한미 연합 훈련 이제 4월 달 동안 펼쳐진다는 소식이고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 문재인 대통령 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방안을 하나 내놨는데 리비아식 뭐 이 방식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괄 타결 후에 점진적 이행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일전에 일괄 타결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한방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의 일괄 타결이 가장 유력하다. 찔끔찔끔 할 게 없고. 네. 근데 일괄 타결을 하면은 바로 이행이 가능한가요? 점진적 이행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9.19 공동성명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일괄 타결된 거예요. 그렇죠. 핵폐기를 전조해놓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다 정한 다음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 원칙으로 쭉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첫 방에 이제 그게 막혔던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일괄 타결 후 점진적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마치 지금 기사를 보면요. 제3의 길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데 저는 그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하고 나서 일괄 이행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핵 동결, 핵 폐기, 그다음에 그 핵 연구시설 파기까지 각각의 점검이 다 들어가야지 되죠. 그러니까요. 한 얼추 잡아도 한 10수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검증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검증 일기 다 해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튼 일괄 타결 점진적 이행이라는 게 뭐 뉴스에 지금 나왔지만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무슨 대단한 꾀주머니를 지금 꺼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을 얘기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하여튼 계속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재밌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문정인 특보가 이 그 와세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지금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 정상들이 한 1년에 2번씩 정도는 회담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서 하니까. 네, 그렇죠. 멀리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 너무 쉬워. 무슨 경호 의전하려고 막 시간 끌 필요 그러니까 없고. 모든 게 생략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경호원들만 붙여서 실무진들 따라 붙고 해가지고 군사 차 타고 그냥 지방에서 가면 돼. 딱 그냥. 한때 하펠레는 남북 정상회견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또 요번에도 예상이 틀려가지고 문재인 두 정부는 번씩? 1년에 아니, 2번씩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왜냐면은 두 번이잖아. 여기도 예상이야. 문정인 특보도 예상이니까 맞습니다. 뭐 아직 괜찮습니다. 뭐 근데 이런 거 틀려도 돼요. 뭐. 뒤에 가면 맞는 거 하나 나오잖아. 아, 예. 자, 5번째 소식입니다. 그 지금 가나에서 우리 그 선박이 우리 국민이 피납됐습니다. 피납이 됐는데 3명이 피납됐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에서 우리 청해진 함대 네. 그 보낸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 쪽 기자들이 인질 구출도 하지 못했고 생사 확인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그 홍보를 위해서 그 함대 파견한 거를 오픈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게 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에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다 이게 대통령의 홍보나 치적이나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되게 국민들 생각해 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실제로 이게, 지난달 27일 날 사고가 터졌어요. 네. 터졌는데, 그래서 외교부에서 일단, 이거 우리 국민들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엠바고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네. 엠바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구출할 때까지 협조를 해달라. 엠바고를 붙였는데, 문제는 이 엠바고를 왜 해제를 했느냐. 현지에서 보도가 나온 거야. 네. 그렇죠. 예. 아프리카 그럼 엠바고 의미가 없어진 거죠. 현지에서 보도가 나와버리니까 엠바고가 사실상 풀려버린 거예요. 인질범들이 뭐 우리나라 언론 보고 하겠어요. 가나 언론 보고 하겠어요. 자기 나라 말로 쓴 걸 보고 이제 알겠지. 그러니 저기 가나에서 보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엠바고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아니 저기 우리 언론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갖고 왜 이것도까지 시비를 걸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비판하냐면은 2008년도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해외 피랍 사건 매뉴얼 네. 딱 이걸 근거로 인질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랍 사실을 공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그 청해부대 투입 지시한 거 이거를 홍보하려고 해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새끼 보도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게요. 누가 안 하면 되잖아. 아니, 뭐 그렇게 뭐 무슨 수칙 같은 거 그럼 안 하면 되지. 근데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엠바고가 필요하다고 자발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지 마. 하지 마. 예. 그럼 되겠네. 아니 그래서 지금 근데 외교부에서 그럼 설명을 안 했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시비 거는 기사에도 그 내용이 또 들어있어. 어느 신문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냐면 외교부에서 기자단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 그 현지에서 지금 보도가 나와가지고 엠바고를 해제를 한다. 네. 뭐 그렇게 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죠. 악의적인 흠집내기다. 흠집내기고
그리고 설명을 다시 한번 또 해줬어요. 친절하게. 예. 네, 사실 뭐 여기 기사 내용에서 만약 이런 내용을 갖다 숨겼다 그러면 정말로 악의적인 흠집이겠지만서도 그 지금 자기 기사 내용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친절하게 밝히면서 왜냐하면 가나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엠바고 해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엠바고를 했으니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의 원인은 악의라기보다는 뭐랄까 지능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싶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인의 피랍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사실 지능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이것과 이제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지금 여러분도 기억에 생생하시겠지만서도 우리 석혜균 선장이 막 총 맞고 이래가지고 뭐 수술하고 했었던 그 엄청 난리가 났던 아덴만? 아덴만 작전. 그 아덴만 작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우리 부대를 파견하면서 광을 팔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작전 지시를 하는데 저기 해적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니 작전을 할 때는 한국말로 하시오 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작전은 무슨 라틴어로 하나? 산스크리트어 이런 걸로 했나?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말로 이명박이 제시가 없었으면은 그럼 뭘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지어로. 해적이 알아듣는 현지어로.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국가 기밀을. 이거를 당시 대한민국 언론이 어마어마한 작전 지시를 내린 듯이 칭송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걸 보고 난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사 썼던 이명박 똥꼬 핥아줬던 기자들 그 부끄러움이라도 느낄까 모르겠어요. 그 기사 쓰면서 정말 안 부끄러웠나? 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명박 먹이려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우리 대통령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오만 그 찬사를 당하면서 이명박의 이런 천재적인 작전 지시로 아덴만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작전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 작전하는 거예요. 현지어로 하면 안 돼.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산스크리트어로 작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청와대에서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동안 쉽게해서 비밀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거. 그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네. 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아마 또 12건 내는 분명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명박이가 구치소에서도 지금 법치주의를 진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아예 그냥 조사실에 안 나오겠다는 거야. 얘는 법 위에 사는 존재인가 봐요. 아니, 조사실에 나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게 진술 거부권이거든. 그렇죠. 예. 얘는 피의자야, 피의자. 그러니까 피의자는 강제로 끌고 가도 돼요, 조사실로. 맞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 이 새끼를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할 뿐이야, 지금. 참고 있어. 근데 계속 버티면 아마 강제로 끌고 가는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끌고 가면 끌려갈걸요, 아마? 끌려가야지 지가 사사사사사.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거의 지발로 오듯이 끌려갈 그냥 구치소 문 열고,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럼 예 하고 가자! 나오겠지. 하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우리 저기 교도 행정이 그렇게 우악스럽게 진행이 되진 않고 그냥 점잖은 말로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겠지. 말로는 점잖게 하고 일로 그렇죠? 오시죠 하면서 돌돌돌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 되죠. 뭐. 하여튼, 자, 그, 부창부수라고 김윤옥도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도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네 말이 안 돼. 이건 그 버전 2인가요? 원래는 남편도 다른 거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네.
남편도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검찰이 조사 요청하니까 이 핑계 대면서 조사에 불응했거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검찰은 아 그렇구나. 남편이 조사를 받으니까 마누라 같이 조사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집에 가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선의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참 얘네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남편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나도 거부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대단한 부부입니다, 진짜.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에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까지 안 나오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갖다 일탈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화는 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이명박이 이런 그 행동들을 구치소 내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전의 정,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 구형 최고 구형량에서 깎아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명박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요, 사실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최악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 잘 쓰고 있다. 예,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한테 지금 씌워져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검찰의 주장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명박 본인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평생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이명박 스스로 지금 걷고 있다. 그 이명박의 진술이 이게 막 결정적인 어떤 유죄의 증거 뭐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열이 받겠죠. 그런데 지금 구속 적부심에서 제출된 서류가 A4지로 8만 장이랍니다. 지금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명박이 진술을 하건 말건 간에 이명박의 이 양형에는 일단 뭐 영향이 없는 참인데 진술 거부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행사해 주고 계시니 뭐 양형의 참작 사유로 최고형 구형이 매우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명박 얘기까지 했는데 저 참 그나저나 안철수가 4월에 출마 선언한다고 그래? 아니 4일에? 네네. 그 한수장님.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4일날 얘기하시죠. 뭐 출마 선언하는 거 예고하는 거에 뭐 굳이 뭐 저기 안철수 전문가가 논평할 거리야 있겠습니까? 너무 하찮은 뉴스라서 4일날 뭐 내일 논평하시죠. 모레잖아. 그렇죠. 네. 출마 선언 할까 안 할까? 이것도 하펠레로서 있는 아니, 뭐 상식대로 생각하면, 하펠레의 상식대로 생각한다면 하겠죠. 한다고 봅니다. 난 아직 이틀이 남아가지고 출마 선언 왠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날 안철수가 4일날 출마 선언을 하느냐의 여부는 다른 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기상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그날 특이한 기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날씨가 이상하다. 그러면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게 예전에 2012년도 대선 직전에서도 단일화 국면에서 엄청 뭐 일이고 그래서 안철수가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서 또 일요일날 기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아무 이유 없이 기자회견을 연기를 시킵니다. 그때 연기 사유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폭설이 내려서 폭설 뉴스에 자기 뉴스가 밀릴까봐가 가장 유력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4일날 비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거든? 그렇군요. 그러면 뭐 황사, 뭐 미세먼지, 비에 다 쉽게 내려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안철수 뉴스 4일 출마한다는 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럼 안 되네! 해서 또 5일날로 연기.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안철수 뉴스는요, 언론해부실에서, 아주 그냥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이야기는 언론해부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것은요, 20대 국회 출석률, 결석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 매체에서, 어디더라? 매체 이름이 낯설어가지고,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데이터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레빗? 레빗. 예, 레빗. 예, 네. 맞아요. 네. 거기 유명한 데인데 제가 네. 레빗 측에 좀 죄송합니다. 예, 모 매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예, 레빗에서 데이터 정리해서 내놨는데 20대 국회 결석왕 20명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나왔죠? 그 20명 이제 결석 순입니다. 본회의 결석 순인데 1등부터 20등을 해보니까 일단 그 우리 여권 더불어민주당에서 딱 한 명 있고 나머지 19명이 전부 야권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등 서청원이고요. 압도적이다. 네. 박근혜의 남자답다. 그리고 뭐 김용택, 한선교, 뭐 이렇게 유승민,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는 그 자기 대한애국당이 자기 한 명인데 자기 한 명이 이렇게 결석을 하시면 대한애국당이 뭘 합니까 이거? 길거리 나가 있잖아. 그렇게 바쁘셔서 그렇구나. 김무성, 홍문종 등등등등 전부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17명.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바미당에서 1명, 유승민. 그리고 딱 한 명 있는 대한애국당에서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중간쯤 순위에서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태도 있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특징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결석왕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야당입니다. 야당이고 둘째로는 다선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다선되면은 폼이나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입법은 저기 초선, 재선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뭐 굳이 본회의장까지 나가야 되겠냐.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하는 것은 이제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뭐 의무사항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나가는 여기 열심히 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안 나가고 개겨도 뭐 별일 없다 이런 거 갖다 쫙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건데,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야당은 열심히 나갑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야당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서 할 말을 해야지. 예, 여당을 뭐 독주를 뭐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러려고 그러면 국회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정부 견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게 그 절박함이 더 큰 건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안 나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야당의 정신 상태가 매우 해이하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쟤네들 모아서 삼천교육대 한번 보낼까?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그런 건 안 됩니다. 상위 리스트를 보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아마 그 구속돼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강 언제 구속됐어요? 예전에도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셨고 그래서 서청원 의원은 좀 이해가 되는 면이 그럼 이제 있습니다. 정계 은퇴해야지. 네, 김용태, 한성규, 유승민, 조원진, 김무성, 홍문종 이름을 보면 야당 의원은 지금 하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내에서 활동할 때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됐죠. 발언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 원내에서 뭘 하지 않아도 언론에서 잘 받아 써주기 때문에 굳이 원내에서 활동할 필요를 못 느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디 화장실 써들어도 받아 써주고 하니까. 자, 그 다음 개근상 22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개근상은 또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 20명이 이제 그 완전 개근한 사람을 헤아려 봤더니만 딱 20명이 나온 거예요. 결석왕 20명과 개근상 20명이 딱 나뉩니다. 근데 개근상 20명은 또 특징적으로 이 중에 19명이 민주당입니다. 딱 한 명, 바미당의 박주현 의원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한 명이 개근상을 타고 나머지는 또 다 민주당이에요. 박주현 의원도 뿌리를 또 캐보면 박주현은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있죠. 삐지지만 않았으면 원래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 했을 텐데 하여튼 삐지면 안 된다니까.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갔다가 지금 바미당 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근상은 아까와 또 반대로 다선 대신 초선이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초선인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우리 문희상 의원님이 무려 6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개근상을 타신 게 진짜 이건 정말 칭찬해야 될. 그러게요. 그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답다. 그리고 자기의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모습이 이런 숫자를 통해서 보여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개근상이라고 그러면 좀 약한 것 같은데 84회 본회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했다. 네, 그렇죠. 라고 하면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걸
했는지가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특히 이제 지역구 문제 이런 사실 것들이 바쁘죠. 있고 이러니까 지역구에 큰 행사 있으니까 와 주세요. 라는 이제 요청들이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날 국회 본회의가 잡혔어요.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구도 내려가야 될 거 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역구에 내려가는 것은 현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찰이죠. 예, 당장 저한테 표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나가는 것은 내 본분의 일을 다하는 것이지만서도 당장 뭐 본회의 나갔다고 해서 딱히 칭찬 들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판단 중에서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분들의 판단이 꾸준히 본회의를 우선시하고 국회 전체의 활동들을 우선시하고 국가 일을 우선시했다. 그러니까 나의 다음 재선보다는 국가 일을 더 우선시해 왔다라는 점은 충분히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아까 박근혜 얘기 얼핏 했는데 과거에는 내 기억으로는 박근혜하고 정몽준 네. 뭐 국회 안 나가기로 유명한 맞습니다. 예. 예. 순위를 따져보면은 뭐 박근혜 정몽준보다 안 나간 사람들이 많긴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는 그 대표성들이 있고 또 많이 눈길이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이를 악물고 악을 써가면서 안 나가요. 이거 정말 좀 신기하다 싶은데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17대 국회 당시에 아까는 이제 우리 본회의였지 않습니까? 본회의보다 더 폼이 안 나는 게 상임위입니다. 상임위 결성률이 아니라 출석률입니다. 출석률이 26%예요. 당시 꼴찌를 기록합니다. 또 뭐 한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매우 태만한 그 의정 생활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네. 자, 뭐 그렇게 하고도 뭐 대통령까지 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예. 국회 출석률과 대통령 뭐 이 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뭐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는 또 저는 정몽준인데 제가 잠깐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 같은 층에 정몽준 의원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가 한 2년쯤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의원회관에서 정몽준 의원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통계를 보면 본회의 결성률이 아닙니다. 본회의 출석률이 18%입니다. 그러니까 5번 중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했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하다. 예. 예. 자, 하지만 꼭 뭐 근태에 네. 근태 잘한다고 일 잘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출석률이나 결석률 같은 경우가 이제 지표로 주어지면 그 자체로 일단은 열심히 출석하신 분은 그 나름대로 칭찬받아야 돼. 예, 애로사항을 갖다 뚫고 열심히 하신 거고 결석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사정은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팽개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국회 의정 활동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국회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각종 시민단체, 뭐 이름도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뭐 매니페스토 협회, 국제 뭐 의정평가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을 평가한다고 쭉 이제 참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이 대부분 정량적인 평가, 양으로 하는 평가에 집중이 됩니다. 그 평가가 뭐겠습니까? 제일 쉬운 게 출석률이거든요. 숫자로 나오니까. 예, 숫자로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굉장히 객관적이다 보니까 이걸로 평가를 하면 뒷말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이 사람 성실하기도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 생활해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물론 근태가 기본입니다만 근태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상사나 사장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능한 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업무 평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평가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예.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치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정치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 의원이 이런 것들에 뭐 치고 나가줬다.
굉장히 어려운 쟁점 사안이었었는데 이거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다. 등등등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많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러고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석률, 결석률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보다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UB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석률, 결석률을 이슈로 다룬 이유는 일단 그 숫자로 나오는 성실함, 불성실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코너 언론해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언론해부실은 안철수입니다. 우리 안철수 나오면은 재밌잖아요. 네. 아, 저는 짜증나요. 일단 안쳤습니다 하니까 바로 저기 웃기기부터 하네요. 자, 근데 우리 고혜석 국장님은 예, 안철수 이야기 나오면은 좀 짜증이 나신다고.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안철수인데요. 예. 자, 지금 언론이 안철수 띄우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뭐, 아름다운 경선부터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양보했던 안철수 이 제목부터 아주 그냥 예, 아유, 찬란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아주 그냥. 자, 한번 볼까요? 예. 그 안철수는 뭐 저는 이제 제 본분을 읽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계속 뭐 유승민과 뭐 출마하니 많이 유승민 나가라 뭐 이런 실랑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아직 나갈 것 같다는 기운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네. 3월 30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목요일 날 기사를 쓴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안철수 서울시장 판 흔들까?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명박이 한국어로 작전하라고 하는 보도한 그 기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 지지율 7%짜리 후보가 나오면 판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 흔들릴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은 매기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안 흔들릴까요? 그 얘기인가요? 안 흔들릴 게 뻔한데 판 흔들까라고 묻는 것은 그건 놀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구구절절히 안철수가 등판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한 몇 가지 이유가 네.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7%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딱 이제 문을 네. 띄우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무도 안 신문 네. 뭐 토요일 날 죄송합니다. 네. 토요일 날 한국일보 띄우기 나서는데요. 뉴스원.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골랐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7년 전 박원순 시장이 후보를 양보했다는 그 사실과도 관계없는 그런 인연을 주다 들고 나서면서 박원순과 안철수의 맞대결로 구도를 유도를 합니다. 한국일보를 보면 안철수 박원순에 남겨둔 45% 지지율 되찾을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네. 뭐 지지율을 무슨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이냐? 아니 저기 한국일보 이게 기사 쓰신 분이 누군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5% 지지율을 되찾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은 안철수가 뭐 잘한 게 있으니까 45% 지지율을 되찾을까라고 기사를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그 몇 년 중에 한 10년 됐나? 그때에 양보했으니까 45% 지지율을 되찾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안철수를 매기는 걸 이상으로 떠나서 한국일보 독자들을 매기는 기사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참.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원은 당시의 인연에 따른 양보론이 주 이슈가 될 것이다. 즉, 이 박원순과 안철수 간의 대결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안철수가 나오면 박원순한테 양보해달라고 그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불리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네. 참. 그리고 자, 이제 4월 1일 일요일입니다. 신문도 안 나오는. 일요일 날 전 무슨 경기인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어요. 완전 무슨 누가 대통령 출마한 것처럼. 또 하나 있고. 야, 안철수 이르면 내일 서울시장 출사표. 일요일 새벽에. 시간 보세요. 4월 1일 6시 1분입니다. 이거는요.
저 6시 1분에 일어나서 네. 부지런 떤 게 아니고 네. 기사를 예약 걸어서 출고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저도 뭐 옛날 언론사에 있을 때 그 일요일 기사는 보통 금요일 날 미리 써놓고 이거를 예약을 걸어서 출고를 해놔요. 그러면 기기 시스템이 알아서 시간 되면 출고를 해줘요. 하여튼 그걸 겁니다. 아마. 일요일 새벽부터 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판흔들 메시지 고심하느라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얘기죠. 네. 월요일에 할까 말까 이러고 또 그 예측 기사를 또 일요일 새벽에 내보냅니다. 아유.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짜잔 하고 4월 1일 뭐 카톡이 들어왔는지 무슨 문자가 들어왔는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사가 나오죠. 네. 난리입니다, 난리. 예. 뭐, 똑같은 제목. 4일. 예. 뭐 그 다음 페이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예. 있어 지금. 예. 이게 몇 개만 제가 이제 꼽았지만 한 40여 개 매체 신문 이름 붙이고 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고 나서 올렸어요. 누가 보면 어디 뭐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줄 예. 알겠어 진짜.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예고 기사를 했던 연합뉴스는 또 이 아름다운 양보 7년 만에 도전이라는 이 수식어를 넣어가면서 해설 기사까지 있습니다. 아니 굳이 아름다운 양보를 저렇게 강조해서 쓰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있는 거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아니면 저 기자가 안철수를 엄청 좋아하는 그 의도가 좋아하는 뭐겠습니까? 안철수를 뭐 좋아해서 안철수를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단견입니다. 아, 이게 또 하는 안철수 또 안철수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 4월 2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그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거.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4월 2일 날 이렇게 하고 당시 뭐 판 흔들 메시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의 정계 입문 7년 이후 단 한 번도 판을 흔들 메시지를 쓴 적이 없는데 당장 내일 모레 판 흔들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건 4일 날 놀리려고 지금 뭐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 종목에서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지런하게. 뭐가 나왔죠? 그 4일은 하 소장께서 말씀드린 내일 모레 얘기인데. 네. 어디 오늘자 그냥 신문에는,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조선일보가 드디어 예. 조선일보가 박원순 양보 없다. 7년 전 못 보 빅매치 되나? 아까 그 판 흔드나 예전에 예. 막판 흔들었으면 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가 네. 하면 이것은 막 가슴이 설레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냐? 네. 조선일보는. 박원순과 안철수라는 빅매치가 드디어 7년 동안 기다린 빅매치 이루어진다. 진짜 저기 뭐 우리나라 최고 안빠는 조선일보 같아. 예. 그 다음에 뉴스원 하고요. 자, 박원순 안철수 뜨거운 포옹, 7년 만에 코앞 적진 이 대비시키는 것이죠. 네네. 난리 났습니다.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악몽인 것은 동아일보입니다. 4일날 출정식을 한다네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무슨 출정식입니까? 무슨 제갈공명이 출사표 내고 중원 치러 가냐? 어? 근데 그 옆에 이제 뭐 한국당은 김문수 뭐 동네 바보 형들 대잔치야 지금.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해줄 포지션이 되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그 표를 보시면요. 안철수 지지율이 지금 네. 이게 지난 3월 2일 날 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인데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네. 한 달 전이죠. 여기 보면 다자대결에서 안철수는 9.7%예요. 10%도 안 되는 후보인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2위네. 예, 어쨌거나 여기에 2위. 포인트를 맞춘 것 예. 같아. 2위다. 그러니까 2위에만 포인트 맞추려고 얘네들은 맨날. 근데 이 저기 조사가 참 굉장히 웃기는 조사인 게요. 지금 여기 여권 후보는 박원순, 박영선, 정봉주,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권 후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바미당 후보 안철수 하나 들어가 있고 자유당 후보 하나, 둘, 셋, 넷, 4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야권 후보들보다 여권 후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나마 야권 후보는 자유당은 여러 명으로 갈라져 있고 바미당은 안철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질문 문항이 뭔가와 상관없이 일단 여기서도 만약에 안철수가 2등도 못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뭐 바미당 내부에서도 나가주고라는 소리가 나올 수준의 예, 그런 조사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 35%, 2등이 9.7%로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네. 어쩜 좋아. 다음 표를 볼게요. 다음 표는 이제 네. 가상 대결입니다. 박원순, 나경원, 안철수 대결에서 박원순 시장이 51%, 51.9%, 안철수가 1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2위를 이등 하죠. 하네. 네, 2위를 하죠. 네. 다음 걸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이 만약에 자유당 후보 나오게 되면 3위로 밀립니다. 5.2%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러고 보니까 딱 작년 이맘때예요.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네. 막 맹렬하게 뭐 서울서 70% 득표 뭐 하면서 뭐 80% 득표 이래가면서 막 안철수 뛰어가면서 결국 한 4월 뭐 5, 6일 요때 이 문재인 당시 대표와 당시 후보와 1대1로 붙이는데 성공한 적이 있었죠, 언론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언론이 어떤 기사를 쓸까 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권 연대를 가정해 놓고 박원순 대 안철수 1대1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를 조지겠죠. 네. 뭔 눈치 없이 이랬는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님 뭐 나오시는데 김문수 네가 왜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느냐. 그래서 조지겠죠.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의 중심을 안철수로 놓고 보도를 할 겁니다. 네. 얘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 나오는지 간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할 때 1위 뭐 박원순이 51%로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안철수가 15%. 네. 뭐 약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써 갈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양자 대결 구도를 그렇죠. 계속 보도를 하면서 뭔가 맹추격하면서 네. 아 이제 막 오차범위 접전 벌어진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떤 매체는 또 뭐 김문수가 나온다 하면 김문수는 뭐 5%도 안 나고 사퇴해라 뭐 이런 주장도 네, 나올 그렇죠. 것이고요. 네.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조중동 같은 경우는 저기가 나름대로 그 사이비 보수 세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당하고 바미당의 야권 연대를 어떻게든 진두지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장은 안철수를 밀고 나머지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바미당이 전부 양보를 하는 그런 구도를 짜가지고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 같은 지령을 내리겠죠. 맞습니다. 예. 저는 좀 약간 논평할 때의 이제 방향으로 일단 언론 중에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코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뭐 어렵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여태까지 안 해온 것도 아니고 맨날 그래 왔으니까 하는 데서 큰 불만은 없고 게다가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뭐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박원순과 뭐 7년 전에 아름다운 양보 운운하고 있는데 요점만큼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당의 후보는 공당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대된, 그러니까 확정이 된 후보들입니다. 그런 후보들이 선거에서 물러나려고 할 때에도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안철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무지함과 동시에 늘 그 절차를 무시하고 사퇴 또는 양보를 상대방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보를 강요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반민주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도 다시 박원순과의 뭐 양보를 운운하는 것, 민주당에 대한 뭐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반민주성을 선동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안철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언론들이 안철수를 막 밀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가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안철수가 좋으면 안철수 계속 지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역할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안철수는 양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7년 전이 양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했었어야 양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이 단순히
그때 여론조사상 조금 높게 나왔다고 양보했다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어느 현대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그따위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무참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왜곡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그러니까 주말에 우상호 의원이 안철수랑 또 설전을 했어요. 네. 페이스북도 쓰고 했는데요. 제발 안철수랑 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뭐 나름 이해는 간다. 이 박원순 시장이 워낙 상대를 안 해주니까 잘 뜨지도 않고 해서 안철수라도 건드려서 뭐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만 그래도 격이 있죠.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의 맞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 선거 진짜 이 보수 언론의 의도대로 안철수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뭐 하던 관성을 멈출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족족 제가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럴 겁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예, 자유인데 우리가 또 비평의 자유는 또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비평을 하는 거고. 자, 안철수 문제는 저희가 그 저널리즘 관점에서도 계속 한번 언론 보도 행태를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게 지금 또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 후들겨 패야지 뭐. 네. 그렇죠. 그들로서는 성공한 경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도를 할 겁니다. 네. 자, 뭐 언론 해부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즉석으로 결정했는데요. 문희상 의원님. 예. 네. 문희상 의원님이 정말 개근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이제 뭐, 연세도 많이 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현역 정치인 생활이 이제 석양의 노을처럼, 그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마땅히 칭찬을 해드려야죠. 이런 분들은.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희상 의원님은 또 하나의 칭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님, 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께서 이제 나갈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 나가라 했던 분이 문희상 의원님이라고 해요. 두 분의 이제 다선 의원들 중에 문희상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 이분들이 전해철 의원을 강력하게 지금 뒤에서 밀고 있는데 그것은 전해철 의원님의 도덕성이라든지 정책 능력 그리고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가장 반듯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야 된다. 예.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우리 문희상 의원님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